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오픈 AI와 구글의 행사가 두 개가 있었죠. 저희가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제미나이 3.0이 발표되는 게 아닌가. 타임라인에는 그런 소식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미나이 3.0 발표는 없었어요. 대신 또 다른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신기한 대단한 모델 발표까지는 아니었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그 약간 뭐랄까,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AI와 UX라는 화두만 좀 강조해가지고 그 타임라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넷 4.5 나왔을 때 이 숄터 더글라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을 다시 끌어오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그니션의 데빈 팀이 소넷 4.5를 가 너무 유용해서 아키텍처를 다시 짰다는 이야기 즈음이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서 계속 약간 되풀이돼서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게 6개월 뒤 모델이 할 수 있을 것에 베팅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6개월 뒤 모델이 뭘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는데 그 기울기를 지금 예측하는 게 참 쉽진 않으니까 저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저도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 놨던 게 3개월, 길면 6개월 터울을 두고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의 어떤 내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는 기본 하니스에 포함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인간을 영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걸 판매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뭔가 익스포넨셜하게 생각을 해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좀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모델을 가지고서는 하니스를 만들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 뒤에. 네. 그게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 말인데, 여전히 모델들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는 기본 하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안드로메다로 쑥쑥 가고는 있지만, 현실에서의 지저분한 현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 데이터 붙이기만 하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붙이는 게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걸 넣고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올리는 거 이상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능이 병목이라기보다는 약간 자잘한 일들이 되게 의외로 병목이다라는 걸 오히려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그라운딩만 깔끔하게 해주면 원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 깔끔하게 데이터 그라운딩을 해주는 것조차 아직 95%의 기업, 95%도 많이 본 것 같아요. 98%의 기업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되긴 되지만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대체할 정도로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상태다. 그래서 그 갭이 인간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그 갭이 굉장히 커지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델을 쓰는 데 있어서도 막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모델이 막 깊이 하는 걸 도와주는데 정작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붙여놓고 컨텍스트를 편집하고 그런 것들은 모델이 해주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손을 타는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승준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예전보다 우리의 생산성이 증가한 건 맞지만 덩달아 우리 일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예, 있다. 그렇죠. 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숄터가 소개한 코그니션의 블로그를 뒤늦게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재구축을 했다는데 왜 재구축을 했냐면 모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컨텍스트 윈도우를 인식하거든요. 시스템 단에서 항상 한 번 응답을 할 때마다 지금 컨텍스트가 몇 개를 얼마가 남았는지를 리포트를 하는 거가 컨텍스트에 주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불안하면 일을 막 점프 뛰어서 하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컨텍스트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작업을 일단 이상한 지름길을 택하거나 실수를 하는 거를 발견을 해서 소넷 4.5에서
그거를 치료한 게 약간 심리적인 트릭이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사실은 모델이 소화할 수 있는 전체 문장의 길이라고 그쵸. 이해를 하면 편한데 그게 사실 굉장히 늘어나긴 했잖아요. 20만 토큰에서 뭐 100만 토큰까지 늘어났는데 승준님 말씀은 이 소넷 4.5에 와서는 그 컨텍스트 랭스를 모델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을 소진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하는 장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시스템에서 리포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리포트하는 것 자체를 아마 그 모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는 거를 아마 슈퍼바이즈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커그니션에서 풀었던 방식은 그 클로드에도 1메가 토큰 베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쓴다고 하고서는 사용량을 200K로 제한. 그러니까 200K, 실질적으로는 200K를 쓰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안심해. 라는 식으로 했더니 일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일을 잘 해내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죠. 계속 모델이 일을 하면서도 이 내 컨텍스트가 소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계속 뭔가 신경을 쓰도록 어텐션이 계속 가도록 이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컨텍스트가 좀 차는 것 같으면 막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앞에 있는 걸 압축하거나 뭐 축약해버리거나 이러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쵸. 근데 그게 원래 컨텍스트 에디팅이나 메모리가 그 컨텍스트 200K 안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30시간을 하게 하는 방법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완화하는 거는 일종의 심리치료. 사람도 실제로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뭐 약간 지금 급하게 달려야 되는 정도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여력이 없는데 급하게 달려야 되는 다르잖아요. 슬라이드는 많이 남았는데 발표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재미있었고, 뭐 그 외에는 뭐 노트 작성이라거나 뭐 병렬성 그리고 요 향후 탐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커그니션이 보고 있는 6개월 뒤의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니스를 만들어 가겠다. 컨텍스트 압축도 하고 요약 행동 사이에서 균형 찾기, 메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뭐 병렬 실행을 하면서도 컨텍스트 소진 관리, 뭐 서브 에이전트 관련이겠네요. 모델의 컨텍스트 인식을 활용해서 더 나은 작업 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 가능하게 하기 등등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향후 탐구를 해놓은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모델이 나왔으니까 6개월 뒤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의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을 탐색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이제 30시간 한다고 했을 때 METR 시간 지평이 어떻게 나올까 했더니 METR 시간 지평은 사실 인간의 수행 능력에 해당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모델이 수행하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소넷 4.5가 아쉽게도 이 진행하는 스케일링 하는 거에는 맞긴 하지만 GPT-5보다는 미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에서 약간 실망인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세선 안에는 들어있다. 이게 살짝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사실 로그 스케일이라서 GPT-5보다 많이 아래이긴 한 거죠. 얘가 소넷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더 똑똑한 모델이라고 엔트로피기에서 말은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 가격만 봤을 때도 5분의 1 정도의 모델인데 근데 아직은 GPT-5보다는 비싸죠, 소넷이. 아마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넷 나온 김에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코드 익스큐션 앤 파일 크리에이션이라는 모듈을 써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재밌게도 뭐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스킬을 쓰겠다는 대화가 다른 세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스킬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DOCX 스킬이라는 거에 요 빌려준 컨테이너에 패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더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PDF 다루는 거, PPTX 다루는 거, 엑셀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거를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감 없이 그 프롬프트를 어떤 도구를 써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 컨테이너를 빌려줄 때 샌드박싱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것나 노드 패키지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npm 패키지 같은 거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서 변환하는 판독 같은 거 써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PDF, PPTX, 엑셀을 각각의 버전으로 그 라이브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클로드가 제공하는 코드 엑서큐션 앤 파일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스위치를 켜면 생기는 기능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클로드에 클로드 코드를 가져다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네. 다만 이제 약간의 제약사항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를 켜주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요새 재미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클로드 코드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클로드 코드, 코덱스, 제미나이, 클라이 요것만 있으면 제너럴한 에이전트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강력해져서 그래서 그 스킬이 보여진 김에 그냥 그 빌려준 그 컨테이너의 바이너리들을 얘가 다 접근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리눅스 시스템 하나가 통째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좋아하냐? 사용하다 보면은 도구 사용의 유창성도 올라가거나 네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도구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824개의 바이너리를 실제로 그 배시 도구를 써서 찾은 다음에 이 7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도구 있고 데이터 처리 도구 있고 파일 압축 도구 있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자기는 FFmpeg를 되게 좋아한대요.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패키지 관리하는 거, 여기 FFmpeg나 뭐 그 배치 작업하는 이미지 매직, 뭐 판다스, 판독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저 JQ는 알지만 AWK는 잘 안 써봤거든요. 너무 오래된 도구죠, 오크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세드 같은 것들은 이제 모델이 많이 쓰는 도구들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재밌는 대화를 했는데 이런 최근에 나온 컨텍스트 에딧이나 메모리 도구는 API 단에서 쓰는 거라서 클로드.ai 사이트에 빌려주는 거에서는 그거를 쓸 수 있게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웹서치나 웹패치 뭐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다. 결국에 이게 함의하는 거는 AI 도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책을 살펴보는 것도 되지만 AI 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새 클로드를 쓰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컨텍스트 리밋 소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퍼스든 소넷이든. 그러니까 뭐 앞에 툴들이나 뭐나 이런 거 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에 어마어마한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훅 비슷하게 매번 응답이 생성될 때마다 시스템 워닝으로 요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콘텍스트에 자동으로 주입이 된다. 펑션 콜 한 다음에는 이게 된다. 시스템이 관리하고 그래서 읽기만 가능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여유가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대화 세션에서 83% 남아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알려주는 정보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뭐 이렇게 사용자 위치도 알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모던 CLI 도구는 없는데 살펴보더니 설치를 하고서는 그거를 립그랩 같은 거를 사용하는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립그랩과 그랩을 했을 때 테스트 케이스로 뭐가 더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들까지 리포트를 얻어주는 거가 이제 이 대화 세션에서 되게 흥미롭게 됐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의 맥락의 어떤 시작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쭉 모델이 우리가 소위 컴퓨터로 쓰는 OS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모델이 대신 다 해주기 시작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뽑아본 게 AI와 사용자 경험인데 또 UI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런 UI들이 CLI 도구가 보통 이제 텍스트 기반 TUI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이미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요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종의 UI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점에 인간도 그거를 쓰기 시작했었죠. 터미널에 붙어서.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모델들도 그걸 잘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 데브데이 근처의 신호들이 모두가 자기 증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의 신경망을 학습하는 거에 자기 증강도 일어나고 있을 건데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니스를 학습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이런 거를 하는 거에서는 이게 오픈AI 데브데이니까 데브데이 오픈AI 쪽 인물이 한 얘기인데요. 80% PR을 한다. 코덱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발표 중에서의 그림은 코덱스의 모든 코드는 100% 리뷰를 한다. 80%는 모델이 PR을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고 예. 머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리뷰는 100% 하고 있다. 사람 거를 포함해서 예.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요. 개발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스로픽과 오픈AI와 구글 사이에 여기서 뭐 발표하면 저쪽에서 제미나이 익스텐션 발표하면 저쪽에 가서는 플러그인 나오고 그래서 그걸 서로를 카피하는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된 거에 결정적인 거가 CLI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O1이 나오면서 추론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모델 측면에서는 그 추론 모델이 있지만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모델이 그 CLI 도구를 쓰면서 그 도구 개발하는 것 자체를 개밥 먹게 하는 상황으로 증강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 쪽에서는 이거를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자기네들의 리퍼지토리에도 아마 적용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픈소스에 있는 거에 보안 홀을 찾는 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코드맨더라는 프로젝트를 데브데이 근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감사를 하고서는 문제를 찾고 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능 향상을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더 지난 9월 중순의 얘기지만 다리오 아모데이와 잭 클락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도 그 자기 증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짧은 버전이 타임라인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링크 정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네, 이게 그냥 심하게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가격이 지금 영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계속 언저리를 돌 화두인데요. 샘 얼트만도 이 즈음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 증강으로 가는 초입에 있는 것 같다. 과학적 발견의 초입과 자기 증강의 초입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고, 근데 이 패러다임으로만 살펴볼 게 아니라 그 아까 그 숄토가 한 얘기에서는 다른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딥마인드는 오픈AI는 뭐 멀티모달도 하고 영상도 하고 다 하지만 엔스로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몇 년 안에 현재 혹은 유사 패러다임의 스케일링으로 AGI가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보는 쪽.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으로도 AGI가 사정권으로 본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코딩이다. 그래서 추론과 코딩만으로도 AGI가 사정권 안에 본다는 게 이제 엔스로픽의 어떤 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안전이 또 다른 중요한 화두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다시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RLVR 때문인 거죠.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보상 신호만 발생시킬 수 있다면 학습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서튼이 촉발한 LLM은 데드엔드인가 그런 쪽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잘 깊이 읽어주실 성현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는 이게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같은 패러다임인데 이게 삼성 유럽 쪽에서 나온 한 분의 연구자가 이 타이니 리컬전 모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타임라인이 매우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7M이니까 빌리언이 아니고 700메가니까 이거 타이니 스토리 그 안드레이 카파시가 학습하던 그 정도 되게 작은 거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봤더니 도메인 특화긴 하지만 아크 AGI 1에서 45%
2도 8% 이러면은 거의 쏘타거든요. 큰 모델들이 하는 것만큼. 물론 예를 보니까 그 스토크 하드인가? 그 어려운 스토크 문제와 아크 같은 특별한 도메인마다 학습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만으로도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버전이 TRM이 셀프 어텐션이 있는 트랜스포머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MLP만으로 이루어진 재귀적인 모델. 그래서 레이턴트가 리즈닝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콜스 그레인, 그러니까 성기구 밀도 있고 하는 거를 약간 그러니까 스테이지에 따라서 반복하는 느낌으로 여러 번 돌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늘린다고 하는 느낌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자기 회귀를 시키면서 이거를 해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혹시 현장이 아직 멀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게 단일 도메인 타스크가 주어지면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의 진보와 작은 모델만 가지고도 알고리즘 진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TML이 하고자 했었던 파인 튜닝에 대한 것들이 파인 튜닝만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그냥 작은 모델 학습으로 도메인 특화를 학습을 할 수 있고 작은 모델들의 네트워크 같은 걸 생각하면은 정규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모델들의 캄브리아기 느낌 같은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큰 모델이 여러 타스크를 제너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들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3, 40년간의 어떤 널리지를 가지고는 지금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예측하기엔 뭔가 좀 기저가 너무 없어요. 예. 기저가 있어야 선형조합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아쉽게도 도파민이 안 났던 거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작년 타이밍을 보면 데브데이 때는 플래그십이 없었지만 12월에는 있었나? 그랬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IMO급의 모델도 겨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렀고 제미나이 3도 곧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겨울쯤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브데이에는 영상이 사실은 지금 17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라이브 스트림만 봤거든요. 네, 저도 키노트만 하나 봤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긴 했지만 제가 의외로 재밌었던 거는 데모할 때 프롬프트를 갑자기 확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만들어서 카피 페이스트라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다른 것들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맥 OS에 그 리플레이스 텍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축약어로 예를 들면은 뭐 by 번역라는 키워드를 할당해 놓으면은 그게 그냥 번역 프롬프트로 바꾸게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거 나도 써야지 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맥북 하니스의 기능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성님이 요거를 좀 재미나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스윅스가 이 영상 안에는 아까 그 17개 목록 안에 안 들어있는데 샘 얼트만하고 그렉 브록만이 이제 질답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보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모바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앱을 가지고 앱 하나하나마다 뭔가 단위 태스크를 처리하는 수많은 앱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의 슈퍼 앱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카카오톡에 가서 채팅도 해결하고 쇼핑도 해결하고 뭣도 해결하고라고 하는 그 어떤 게이트웨이 포지션을 접하게 되는 게이트웨이 포지션을 갖게 되는 슈퍼 앱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도 아마도 수많은 AI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슈퍼 앱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사실 그 안으로 바깥에 흩어져 있던 모든 앱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베이스라인을 깐 게 이번에 이제 앱 SDK인 거죠. 야, 너네들 우리 위에서 이제 앱 빌딩을 하렴.
밖에서 별도의 앱을 만드는 거 알고 있고 모바일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슈퍼 앱이고 여기에서 뭘 해야 될 거야라는 얘기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챗GPT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게이트웨이다 보니 제미나이든 구글이든, 그러니까 구글이든 엔트로픽이건 오픈AI건 또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건 그 경쟁선에 이제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사용자들이 접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다 LLM 위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그 모양은 어떤 게 돼야 돼? 라고 이제 샘과 조니 아이브도 밑장을 깔면서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과 브라우저 위에 갇혀 있지만 그 이상도 이제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가 나오게 될 거야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챗GPT라는 슈퍼 앱이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올라와서 다른 앱들의 모든 기능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걔가 메인 어떤 베이스로 동작을 하면서 바깥에 지금 조니랑 샘이 만든다는 디바이스가 일종의 그 뭔가 메타에서 만든 그 선글라스 같은 그거와 비슷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폼팩터지만 비슷한 기능일 수 그렇죠. 있다. 그냥 심리스하게 내 주위의 모든 사운드와 비디오 스트림을 계속 입력으로 받으면서 내가 컨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걸 걔도 그냥 24시간 같이 받아들이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의 인터랙션을 할 때는 UX는 모바일에 의존하고 네.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앱 SDK가 사실은 그 타임라인에서 보니까 챗GPT가 결국에는 브라우저고 OS로 되어가는 건가? 그걸 하고 싶은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이미 만들어진 서드 파티나 세컨드 파티의 앱이 챗GPT에서 실행이 되고 그냥 거기서 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MCP 덕분에. 근데 그런 거를 또 좀 더 체계적으로 빌드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개발자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만드는 도구가 빌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 빌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에 관련된 그 흐름으로 갈 때 마침 요 그 Q&A에서도 미래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샘의 답변은 AI가 당신을 어디서나 따라다니게 될 거다. 모든 곳에 스며들 것이다. 어떤 폼팩터가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글에게 답변은 또 달랐는데 생성형 UI 뭐 소라를 언급하긴 했어요. 소라처럼 완전히 동적인 인터페이스인데 진행 중인 작업에 맞춰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형체를 바꾸는 겁니다. 어쩌면 버튼이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것도 약간 힌트네요. 폼팩터에. 예. UX가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셀프 디파인드 UX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와 맥과 뭐 iOS 이런 형태의 UX를 인간이 학습해야 됐다면 애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신들의 UX는 자신과 함께 계속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화두로 다시 돌아가자면 6개월 뒤를 상상했을 때 6개월 뒤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예. 네.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될 텐데 하다 보면은 아유 다 그만두고 싶어지는 때가 자주 와요 요새. 네. 네. 그냥 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가 인터페이스가 바뀐다라는 상상을 발휘해봐라라는 시기가 이제 2025년 현재라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CLI 이미 궤도에 오른 CLI 도구들,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노코드 툴이 역사에서 계속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오늘날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오늘로 포함한다면 6개월 뒤, 1년 뒤 인터페이스는 뭐여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어느 스타트업에서는 상상을 하고 있는 시기일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어댑트가 말로만 엑셀을 조작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때 신선했고 툴포머 나올 즈음이죠. 근데 지금 그게 일어났잖아요. 그 불과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됐는데 이제는 그 2년의 갭이 6개월에 일어날 테니까 6개월 후에 또 그만큼의 어떤 퀀텀 점프가 있을 텐데요. 그 얘기 한번 계속 가보시죠. 오늘 승주님의 얘기가 이제 그런 맥들에 대해서
어떤 예측들을 살짝살짝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레버리지 하려면은 다음 세대의 플래그십 모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의 모델이 아니라 제미나이 3.0이 됐던 그 다음 세대 모델이 나오면 이제 부트스트래핑이 오히려 더 가속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 맥락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브라우저를 쓰거나 뭐 이렇게 약간 끌어와서 뭘 하는 거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아까 소넷 등이 클로우드 코드 같은 것들을 잘 쓰는 맥락이 연장선에 있는 거가 그냥 인간이 쓰는 도구들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번에 그 제미나이 앳 워크 등에서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알맹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로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것들을 구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미 있는 제품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짜깁기 해서 실제로 일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와 연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의 백오피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하니스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혹은 뭐 광고 퍼널이라든지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를 전부 이 AI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니스를 엄청 더 편리하게 그냥 구글 레벨에서 맞춰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슬랙 채널에서 엔지니어 한 분이 구글이 저희 안에 이제 시스템 이름이 노바인데 노바를 죽였네요. 라고 그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대한 사스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UX, 그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지금 병목인데 지금 빅테크에서 그거를 도와줄 게라고 발벗고 나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걸 발표하면서 맨 뒤에쯤에서 자기네들도 이 기업의 트랜스폼을 지원하는 팀 이름을 델타라고 지었거든요. 네, 이 팔란티어 팀 이름이 델타 팀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델타와 에코 팀이 있는데 에코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고 델타가 엔지니어들에서 FDE들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어쨌건 구글도 이런 AI의 힘을 가지고 사실 팔란티어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몇백 명의 이 FDE, Forward Deployment 엔지니어들이 있다라는 게 회사의 어떤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가서 그것들을 맞춰주는 팀이 있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그 능력 자체를 FDE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사실은 프론티어 모델이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이 하던 갭들을 시스템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사람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문제 포착이나 문제 해결 영역에 있었던 부분보다 더 상위의 레벨로 쫓겨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가 이제 또 쌓여가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팔란티어의 해자가 줄어들겠구나. 중장기적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해자도 또 0에 수렴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승주님이 6개월 뒤에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으로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쫓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데브데이에서 뭐 스타트업이 올해 이번에 몇 개가 망했네 뭐 이런 자조 섞인 표현들도 있지만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상생하려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작은 데들보다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큰 데들하고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가자 뭐 이런 메시지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 전환기에 언제나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 끌어안지만 그것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몇 사람들에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피그마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슬랙은 어디라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슬랙에 뭐 클로드 붙기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붙죠. 예, 그런 상황들이 있고 엔터프라이즈에서 발표한 블로그 보면은 이런 도구들 기존에 만들었었던 것들이 에이전트 페이먼트처럼 이걸 오픈 AI도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그 기존의 고객들하고 어떻게 상생할 거냐에 대한 그림 같은 거, 뭐 벤츠랑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터넷 시대에 저희가 항상 인터넷에 3C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콘텐트, 그다음에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이거 세 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가 다시 또 그냥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로 새로운 플랫폼 위로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약간 탈바꿈하는 정도. 예, 그래서 수렴지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미나이도 CLI 익스텐션즈하고 비슷한 시기에 클로드 코드도 플러그인즈를 해서 이것도 그 사이트가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플러그인즈를 공개하고, 아까 마켓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쉐어할 수 있는 포탈 같은 것들도 만드는데 제가 링크를 빼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텐션즈를 만들면 결국에는 뭐 크롬 익스텐션즈가 일종의 시장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것들도 기존에 아예 그냥 에이전트를 파는 다른 형태인 거죠. 오픈 AI와는 좀 비슷한 걸 하지만 다른 행보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마도 여기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오픈 AI 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픈 AI 맥락에서 에이전트 킷을 좀 더 자세하게 개발자들이 풀어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도 뭐 쿠아라고 요새 많이 부르던데 비슷한 거를 크롬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클로드. 그다음에 제미나이에서도 컴퓨터 유즈 모델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브라우저를 조작하는데 여기서 리즈닝 모델이 돌아가면서 어떤 펑션을 부르고 뭘 해가지고 이거 제미나이의 경우 클로드의 경우에는 멀티모달이 아니라서 그 멀티모달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서 그 기능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비전 그러니까 멀티모달도 써가면서 이거를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칸바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포스트잇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요거는 뭐 캘린더를 다루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UI를 모델도 그대로 쓰는 거가 지금 올해 한층 더 가고 있고 계속 두들기다 보니까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신정규 대표님이 이 컴퓨터 유즈가 멀티모달 토큰이 폭발하는 어떤 시초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앱 SDK 등도 흥미롭지만 이제 제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으나 그래도 약간 다시 포커스를 잡아보는 거는 UI UX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번에 그 에이전트 빌더에도 왈가왈부 말들이 참 많아요. 이게 무슨 혁신적인 거냐. 그리고 뭐 뭐였죠? N8N인가요? 그런 것들도 기존에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요 주소로 들어가면은 이미 빌더를 잘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CS 다루는 거에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거가 무슨 에이전트냐 워크플로우 자동화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정도만 해도 그게 이득이 될 섹터들은 꽤 있겠다. 매우 많죠. 저희가 뭐 코딩으로 폼나게 구글 ADK랑 에이전트 SDK 가지고 만드는 거 결국은 이거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쓸 수 있게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약간 우프게 얘기하는 거가 if else문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죠. if else문 하면은 이거 결국엔 코딩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 다행히 반복문은 없네요. while이 있습니다. 예, while 있어가지고 루프 만드는 게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루프를 상정해 두고 한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뜯어보면은 잘 만들었고 이런 약간 if else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LLM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론적인 그 훅을 써거나 뭐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까지를 이제 잡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분기를 해야 되는 조건 같은 것들을 제대로 다루겠다라는데 아직은 좀 수행이 부족하다라는 타임라인의 피드백이 있지만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또 잘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구글은 58이라는 거를 비슷하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듦새가 괜찮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포스팅을 도와주거나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은 어떤 모델을 써서 프롬프트를 주고서는 할 수 있게 체인이 그 흐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고 해보면은 바로 이 결과가 이쪽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걸 리믹스도 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에이전트든 뭔든 만들면은 배포하는 게 걸림돌인데 그 배포까지를 쉽게 해주는 거를 양사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잘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쉐어 앱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팔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왜 이런 노코드 도구가 끊임없이 나올까요? 이게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나올까요? 글쎄요. 처음에 뭔가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폼 팩터가 열리고 나면 그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예전에 HTML 처음 나왔을 때도 노코드 HTML 편집 도구들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것들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이어가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노코드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좀 두터워지고 콤플렉스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과 개발 영역과 이 레이어가 쫙 깔렸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노코드로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무언가 새로운 폼 팩터가 나오면 그 저변을 넓히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문 개발자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들을 그걸 여는 사업자들이 많이 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LLM 쪽도 레이어가 조금 더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기능들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콤플렉스해질 거고, 물론 이번에는 그 콤플렉스해지는 구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좀 다른 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쪽도 또 한 번 열릴 거예요. 엔지니어링이. 예, 다른 형태로 열리겠죠. 그러면서 노코드들은 또 그냥 형태로만 남게 될 가능성도 하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번이 커그니션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인지혁명이니까 그 부분도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노코드가 어쩌면 진짜 새로운 인터페이스 자체가 돼버릴 수도 있죠. 저도 나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바이브 코딩이 쉽게 된다고는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거를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는 반증으로 결국엔 어떤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하고 어떤 확실하게 작동하는 거를 할 때는 약간 이것도 비계 보조해 주는 게 뭔가가 필요해서 이거를 만들면 보통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뤄낼 수 있는 영역이 공간이 있다. 물론 그거의 한계도 자명할 수 있으나 작동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하신 대로 저변 확대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여기 보이는 도식이 스크래치를 만든 MIT 평생유치원 그룹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스크래치가 노코드 코딩이지만 블럭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철학 중에는 로우 플로어, 바닥을 낮추고 와이드 월드,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하게 하되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거는 사실 이 프레임에도 어떤 미묘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쓴 글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미첼 레즈닉이 그 LAK의 수장인데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디어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낮은 문턱과 시간에 따라 더 복잡해지는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기회인 높은 천장을 실현하는 기술, 그리고 너른 벽이라 부르는 다양한 배움의 스타일과 알아가는 방식을 가진 어린이들을 환대하며 초청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제 스크래치의 흐름 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뭔가 기시감이 드는 거죠. 네, 스크래치도 코딩 붐의 초창기에 많은 공헌을 했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크래치에서 영향을 얻어서 만든 엔트리가 초등 정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저변이 있거든요. 이게 스크래치가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게 신정규 대표님 아드님이 어렸을 때 스크래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게 기특해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그 뭐 게임 만들고, 뭐 만들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배우지만 조금 머리가 트이고 나면, 네, 심볼릭 프로그래밍으로 바로 넘어가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다이내믹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워크플로우 정도로 한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가봐야지 아는 것이면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17년에 창작자를 위한 머신러닝에 대한 그 글을 좀 쓴 게 있는데 그거하고 카카오 리포트, AI 리포트에 기고했었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글에서 모두 제가 어떤 역사를 짚어요. 그래서 여기 좀 넘겨보면은 이 더글라스 엥겔바트나 아니면은 매맥스 저희가 처음에 2023년에 시작했을 때 그 소개했었던 예, 그런 흐름들 스케치패드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그때 제가 이 브렛 빅터의 프로그래밍의 미래라는 그 영상과 글을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참고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GUI에 관련된 거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무어의 법칙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초기에 메인프레임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재밌는데 여기네요. 여기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폰 노이만이 기계어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왜 어셈블리어로 쓸까 이러면서 제자들을 혼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트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항했다. 어셈블리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트란을 쓸 수 있냐. 사실 C 개발자가 뒤에 펄 개발자, 파이썬 개발자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추상화 레벨과 문턱을 낮추는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죠. 또 물론 그리고 코어에 집중하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거는 더 로우 레벨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여기에 그 패러렐 컴퓨팅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도 있는데 일단은 좀 넘어가고 이 스케치패드가 1962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만든 분의 제자 아이반 서덜랜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분들의 제자 중에 그 존 워너 돌아가셨는데 어도비 창립자거든요. 어도비를 만든 사람의 스승의 작업이에요. 스케치패드가 최초의 GUI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를 발표하는 사람은 앨런 케이고요. 앨런 케이가 이거 발표하는 게 1987년이에요. 만들어진 건 1962년이고. 전자펜으로 저런 걸 만들면 저기서 버튼 누르면 스냅핑이 됩니다. 서로 직각이 되게 그 변형해라. 그리고 이거를 좀 넘겨보면 그거를 가지고서는 복사해서 이게 약간 객체 지향의 초기의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복제하고 재활용해가지고 그 어떤 다리 만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가 영상 어딘가에 나와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스케치패드라는 거고요. 당시에는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갔어야 되는 거고 1960년대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더글라스 엥겔바트 NLS는 저희 초기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우스가 세상에 처음 나온 날에 그 저희처럼 좀 화상으로 세팅하면서 두 개의 마우스 포인터로 같이 협력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1968년에. 근데 그레이드라는 거를 같은 영상에서 앨런 케이가 소개를 해요. 이것도 이제 60년대의 아이디어예요. 조금 넘겨보면은 지금 다이어그램 있죠?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리면 박스가 나왔죠. 텍스트가 아니라 글을 쓰면은 텍스트 인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공상과학 같은 그런 데모였네요, 당시로는. 에이전트 빌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1960년대 이미. 우리가 항상 새로워하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다. 근데 요거의 다음이 스몰토크 브라우저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토크라는 최초의 객체 지향 또는 메시지 지향을
다루는 브라우저가 코드를 탐색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UI들이 스몰토크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큰 임팩을 줬었는데 그거의 일반인 버전이 이 하이퍼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하이퍼카드가 80년대에 나왔다고 하면은 70년대에 이런 앨런 케이가 있었던 제로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결국에는 문턱을 낮추는 거를 가지고서는 어린이들이 뭔가를 하는 거를 많이 탐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북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자체가 모든 어린이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를 생각을 하고서는 앨런 케이가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쓰려면은 아직 글을 모르니까 UI를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쭉 보고 있으니 스티브 잡스가 왜 매킨토시를 만들고 교육 시장을 중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기시감이 드네요. 팔로알토 연구소에 놀러 갔던 사람이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잡스죠. 그 알토를 보고서는 이제 리사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킨토시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흐름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거를 실제로 일의 수준으로 하려고 한 게 하이퍼카드인데 빌 애킨스가 만들었는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6월에. 여기에 그 영상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저는 사실 사용을 하진 못해 봤었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일반인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코딩 비슷한 걸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었던 도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만들어서 그 되게 GUI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GPT-5에게 조사시켰더니 그 스몰토크에서 하이퍼카드로 연결되는 거. 다이나북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스몰토크로 연결되고 GUI를 붙여서 그게 이제 하이퍼카드까지 갔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이나 뭐 그런 것까지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팅 도구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거든요. 하이퍼카드가. 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줄거리는 좀 나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고 반복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점프하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런 GUI를 가지고서는 뭔가의 생각의 흐름이나 업무를 하게 하는 것들은 반복적인데 올해 나온 이거는 좀 흥미로웠죠. 이미진 위드 클로드.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도 해볼 수 없는데요. 며칠 전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도 스크린샷을 찍어놨는데 이게 여기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쓰레기통을 눌러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눌러봤더니까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흔적들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상태를 다룰까? 코어 아이디어는 어떻게 모델이 직접적으로 HTML의 도움을 다룰까?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그리고 서버 없이 에이전트와 툴루만으로, 자바스크립트 없이. 그리고 그게 성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스트리밍이 중요할 것 같다. 인크리멘탈 업데이트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윈도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 이게 2월 달에 생각인데 흥미롭게도 이거 자체가 여러 개 다르게 변주해서 쓰레기통을 열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스터 에그처럼 남겨뒀네요, 일부러. 네. 그거를 개발자 도구로 봤어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처음에 웹소켓을 연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웹소켓을 연결하고서는 여기 보면 웹소켓 메시지를 지금 본 건데 되게 여기가 이제 해당하는 거거든요. 스트리머블 돔 리플레이스 HTML이라는 파라미터의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에 그 엘리먼트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높이를 123으로 늘린다를 도움을 직접 웹소켓으로 JSON RPC로 인크리멘탈하게 델타만큼 계속 보내는 거더라고요. 이게 UI가 생성되는 과정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통 아티팩트나 뭐 캔버스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 쓴 다음에 UI가 나오잖아요. 짠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백엔드, 이미지의 백엔드가 LLM일 텐데 그 LLM이 사실상 저 UI 모델을 그냥 뱉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모델 안에 컨텍스트 심상으로 저 윈도우의 상태를 다 매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인크리멘탈하게 스트리밍으로 할 뿐인 거예요. JSON RPC를 써서. 지금 뭐 별도로 만들었을 것 같지도 않고 LLM 위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저걸 에뮬레이션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게 어쩌면 LLM 시대에 AI 시대의 새로운 OS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발상 자체는 너무 간단했던 겁니다. 그냥 그 스트리밍하는 토큰 뱉는 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다만 도맥에. 그래서 다른 모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소넷을 가지고서는 이걸 했다는 거죠. 컴퓨테이션이 더 투입되면 아마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미래가 될 거예요. 저희 윈도우로 MS-DOS에서 윈도우로 한참 넘어갈 때 윈도우도 사실은 저런 어떤 화면상에 있는 모든 렌더링을 다 메모리에 가지고 있잖아요. 저게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너무 컴퓨터와 메모리 컨수밍한 거 아니냐. 올바른 미래가 아니다라는 도스주의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똑같은 기시감이 드네요, 승주님. 그렇죠. 근데 대화나 지금 컨텍스트 하나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의 구간이 윈도우 형태로 나타나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여러 개의 윈도우를 가지고서는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한 게 사람이 컨텍스트 관리를 하고 작업의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긴 컨텍스트가 그냥 하나로 스트림으로 있으면 그거의 일부분을 가지고서는 조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였고 그거에서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거는 서지컬 돔 업데이트. 그래서 요게 모델의 능력인지 파인 튜닝을 그렇게 좀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프롬프트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지컬이라는 표현이 요새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고기만 짚어가지고 바꿀 수 있게 하는. 근데 그게 코드 에디팅에서도 똑같잖아요. 셋으로 정확하게 그 부분만 집어가지고 디프를 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주를 했구나 라는 흥미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쭉 그거를 제이슨 받아서 찍어 보면은 사실 컨텍스트를 순식간에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이 많이 쓰지만 인크리멘탈하게 오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지루하지가 않죠. 바로 뭐가 보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지컬 돔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이제 덩달아 생각나는 게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있죠. 디퓨전 LLM으로 해서 인셉션 랩스에서 뭔가 했었던 거. 이거 아마 지금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 바로는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순식간에 지금 나오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거. 이게 어떻게 도움을 편집한 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섹터 바이 섹터로 하자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디퓨전 그런 것들의 상상력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UI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록만이 그걸 한 거잖아요. 생성되는 UI,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는 그 UI라는 표현을 아까 조금 다시 올려보면은 요거였죠. 생성형 UI, 제너러티브 UI, 진행 중인 작업에 맞춰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 데스크탑 형태에서는 아직 물론 버튼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UX의 다른 방향성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에서 기존에 아까 그 브렛 빅터라는 분, 프로그래밍의 미래를 썼던 분이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다이나믹 랜드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랜드라는 거에 영상들이 저한테는 되게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요곳에 보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두 개를 보면은 여기서 커뮤널 컴퓨팅이라던가 컴퓨테이셔널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그런 어떤 개념어들을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요런 거죠. 요거는 그 생물 실험 쪽에서 썼던 것 같은데요. 좀 넘겨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소에서 뭔가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커 같은 게 좀 있죠. 근데 그 위에 증강이 돼가지고 글 같은 게 여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프로젝터가 있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같은 데스크탑을 쓰는 거예요. 손을 써가지고. 이건 아직 연구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 보면 하이퍼카드 실세계에서의 하이퍼카드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요거 정도를 보겠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은 이 데스크탑 테이블이지만 그게 타이핑이 되고 그거로 뭔가를 연결하면서 이 종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브렛 빅터는 AI를 쓰는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를 샘 얼트먼이 원래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인계 받아가지고 YC에서 오픈 AI 만든다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앨런 케이와 같이 했던 펀드가 날라갔거든요. 하크라는 거가. 그래서 샘 알트만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투자 가치는 좀 적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너무 연구적인 그런 거라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거든요. 프로젝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뭔가를 같이 하는.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좀 어린이들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이건 승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 상상은 영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실제로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커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손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뭔가 여럿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본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여럿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블랙픽터는 AI를 쓰진 않지만 저는 이제 생각한 거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나노바나나 코드로잉 실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연결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뭔가를 했었을 때 또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카메라에 찍히고 윈도우를 복제하듯이 여러 개를 복제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여기서 뭔가를 한 게 생성이 된다거나 또는 아까 그 이미지 위드 클로드처럼 여기에서 뭔가가 증강돼서 UI가 바로 나온다거나 생성돼서 그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뭔가가 여기서 같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개가 만드는 사각형 안에 뭐가 펼쳐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생성형 AI와 붙여서 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실험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주님이 학생들을, 원생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유치원생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일산에 자녀를 두고 계시는 그 유치원에 보내야 될 자녀를 두고 계시는 학부형에 계시면요. 한미 유치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그런 곳이고 AI를 수업 과정에서 너무너무너무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을 해서 교실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 가는 거를 작년부터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AI를 뭐 많이 쓴다기보다는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죠. 네, 제 아이가 7살이었으면 저는 승주님한테 100%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가 As We May Think라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글이었다고 저희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당시 매맥스라는 것들을 상상을 했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아까 같은 NLS 만들고 NLS에 영향을 받은 앨런 케이가 퍼스널 컴퓨터의 시초인 다이나북이나 알토나 스몰토크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거가 브렛 빅터의 아이디어로 또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은 그 선구자적인 사람들의 흐름이라면 산업은 거기서 파생해서 또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산업은 오히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계보로 연결되는 흐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AI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6개월 뒤는 당장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는 상상을 해볼 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약간의 트리비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정말 길었는데 제가 이제 성현님하고
또 저희가 RL에 대해서 다룰 거를 대비하고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RL을. 정선님은 많이 보셨다고 그랬죠. 저게 왜 저 모양인지까지가 사실은 안 꽂죠. 네. 네. 이게 이 정책 경사가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근데 그 정책 경사를 공부하는 과정, 요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데요. 되게 흥미로웠던 거가 여기에 이만큼을 대화를 했었어요. 포스팅을 쓰는데. 그래서 물론 그 서튼의 책을 좀 사서 보기도 했지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본 다음에 일단은 여러 번 대화를 한 다음에 한 문단을 제가 써봤어요.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모델하고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최종 문단이 아닌데 최종 문단 전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드래프트를 쓴 거에서 여기까지 막 생성되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문체로 입문하자. 그러니까 내가 알려면 결국 내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이 GPT-5가 그냥 지식을 알려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의 스타일로 계속 바꾸는 과정, 한 문단씩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글 길지 않은 글인데 그걸 쓰는데 이만큼의 대화를 하고 또 혹시 불안하니까 그걸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또 토끼굴이 나와가지고 또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제 탐색을 한 거가 뭐 이렇게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이런 거 듣기만 했지 구현할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벨만 방정식이나 TD 이런 거에서 착안해서 이게 혹시 파티클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거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근데 던져봤더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게 뭐 A스타 경로 찾기로 이것도 익히 알고 있는 알고리즘만 제가 막 많이 가지고 놀아보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런 맥락에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탐색하다가 갑자기 잭스에 들어있는 VJP, JVP 그런 역전파, 순전파, 자동 미분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그거를 가지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쉐이딩 언어랑 연결해가지고 그레디언트, 야코비안, 헤시안, 라플라시안 이런 거에 그 옛날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만드는 너무 재미있고 이게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거를 시각화해주고 UI까지 붙여서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그냥 라플라시안을 그 공식으로 외우는 거하고 이거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탐색이 재미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연결된 게 이렇게 A스타 써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얘가 만나면 여기로 수집이 되는 모이는 그런 것들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윗단에 쓰였습니다. 이거 노리는 어린이의 삶. 저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새 이제 유아 모집 시기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아이고 여기 나타났네요. 포켓몬 보고 비슷하게 산책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그린 거 찾게 하거나 뭐 그런 거를 만들었던 거죠. AI 시대에 유치원 교육은 이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 동시대를 사는 거에 대한 생각,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건강한 부분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긴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RLVR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잖아요. 저는 RL을 이것저것 다 보다가 그 유튜버 중에 혁펜하임이란 분이 계세요. 그 혁펜하임 분의 RL 그 강연을 듣고 그걸 쭉 한번 다 훑어보는 거 가지고 RL을 한번 뗐는데 그 강연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강연들은 이미 지식은 세상에 많은데 그거를 내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그냥 생성을 하고 한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가 AI를 쓰면서 도전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까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내 힘으로 한 번은 써봐야 되는 거죠. 저게 왜 저 모양인지를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이 이거야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다음에 이제 LLM이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생성의 모드가 나한테도 늘 있어야 한다. 예. 그거를 이번에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승주님 하시는 과정 중에서 저도 또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RL을 한번 LLM 플러스 RL의 의미를 한번 조만간 꼭 다뤄보겠다라는 약간 예고편으로 그래서 제가 성현님한테 막 질문하고 정선님한테 질문하고 막 그런 세션 한번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는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파민 가득한 녹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AI 시대에 새로운 어떤 정보의 소비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우리의 최종 접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저변들이 깔려가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은 이제 캐치가 좀 된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역사부터 지금 현재 최신 부분까지를 승주님이 찬찬히 한번 짚어주셨네요. 역사 사실 그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저는 사실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물리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과학사 같은 것들은 있는데 공학사나 컴퓨터의 역사는 교과목으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역사를 알면은 너무 재밌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맞아요. 무언가 매개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고 그 인사이트로부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거니라는 예측치, 모델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렇죠. 결국에 우리의 지능이 하는 일도 늘 예측을 하고 오차가 생기면은 그걸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예측하려는 행위 자체, 틀릴지언정 한번 시도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상상해보고 그냥 오늘 해볼 수 있는 실험 같은 거 해보고 하는 나날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